최근에 15년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프로파일링이 기여한 아산의 갱티고개 살인 사건이라고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난 2002년 4월 충남 아산 갱틱고개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노래방 사장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카드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5군데 지점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한. 경찰은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빼간 남성을 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원래는 쪽지문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쪽지문만으로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02년 당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고속도로 동선 안에 있던 고속도로 통행권을 다 수거를 했던 거예요. 수거해놓은 고속도로 통행권에서 쪽지문이 있었어요. 특정하지 못했던. 그런데 2012년에 이 씨라는 어떤 사람의 것으로 특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 씨의 명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지만 이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현금을 인출할 때 CCTV가 찍힌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차량 안에서 담배꽁초랑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DNA와 이 씨가 또 매칭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도에 중요 미제 사건 분석 TF팀이라는 걸 만들고 이 아산 갱틱고개 사건을 첫 분석 대상 사건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사건 자료를 검토해보고 프로파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계획된 강도 살인이면서 피해자와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알고 피해자를 특정해서 계획적으로 강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범죄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2017년에 수사팀과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범행 현장 그 당시에 통화 기록 17,000건을 다시 재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씨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이 씨가 공범의 존재를 자백을 했어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립국한 조선족이 벌인 일이라며 자신은 시체유기를 돕고 운전을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이 세상에 남긴 증거, 바로 공범죄 유전자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두 사람. 유흥비가 떨어지자 노래방 주인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결국 2018년에 둘 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프로파일링의 보고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1997년도에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그 한국인 조 씨가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안에 그 피해자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요. 두 사람 다 미국 국적이고 한 명은 17살의 패터슨, 다른 한 사람은 18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근데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이런 사건이? 그냥 취중 시비?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전혀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그 피해자는 화장실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과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시비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칼로 찌른. 네. 그럼 그냥 죽인 거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멋진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 피해자였던 거죠. 올라오는데. 그 햄버거집 되게 유명했어요. 이태원에. 좀 약속 장소이기도 하고. 그 삼거리에 있잖아요. 되게 놀랐죠. 제 대학교 2학년이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미국 범죄 수사대에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그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 지목한 이유가 이 피해자가 칼에 찔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패터슨 같은 경우는 손을 비롯해서 온몸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에 리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 칼이 원래부터 패터슨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었고 범행 이후에 패터슨이 그 칼을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과 그 어떤 혈흔에서의 특성 때문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 가서 이 기소가 뒤바뀌게 돼요. 패터슨이 갖고 있던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그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의 혐의로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그 결론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든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흔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9번을 찔리면서 저항흔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 범인이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상흔을 봤을 때 상처가 수평으로 나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그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 상흔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찌른 상처다. 이렇게 나왔었죠. 패터슨은 피해자보다 훨씬 그 키도 작고 이제 몸집도 작은 반면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180에 105kg의 키도 큰 상당한 이제 거구였거든요.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인데 패터슨 같은 경우는 거짓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에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거짓 반응이 나타났어요, 진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에드워드를 그 살인 기소를 하게 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로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패터슨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0년형을 받고 3심에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인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 나왔으니까 패터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은 그 이틀을 틈타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이게 99년 8월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패터슨을 재판할 때 크게 쟁점이 됐었던 건 뭐냐면 혈흔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 화장실 내부 구조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왼쪽에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그 화장실 정면에 소변기 2개가 있어요. 그 오른쪽 소변기 앞에서 이제 피해자가 서 있었고 에드워드와 패터슨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는 두 사람의 위치거든요. 패터슨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면대 오른쪽과 왼쪽 소변기 사이에 본인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에드워드가 칼을 꺼내더니 그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혈흔 분석을 하면서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피자국 사진을 보면 그 피가 왼쪽 그 소변기부터 여기 세면대까지 중단된 지점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패터슨 말대로 이 세면대 이 우측에 서 있었다면 그 반드시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쭉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그 피가 세면대 오른쪽과 세면대 안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패터슨의 어떤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찌른 것은 아니지만 그 칼에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서 헛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피해자를 밀쳤고 그 밀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가 많이 묻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칼로 찔린 그 외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패터슨 말대로 피해자를 밀쳤다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면대로 와서 혈흔을 남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패터슨의 주장의 신빙성이 또 떨어지게 되죠. 여기다가 그 패터슨이 이제 칼을 하수구에 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증거인멸 행위는 통상적으로 범인이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다시 패터슨을 이제 살인죄로 기소해서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게 2017년. 그러니까 이태원 살인 사건이 97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징역 20년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사건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이 20년이어서 20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법에는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려면 징역 20년으로 합니다. 그게 맥시멈입니다. 결국 2017년 재판에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징역 20년 선고를 했지만 그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근거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패터슨한테 아무나 가서 찔러봐라라고 부추겼던 그러니까 살인 교사가 인정이 됐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바로 위층에 다른 화장실로 올라가서 그 세수를 하고 피를 씻었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위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의 어떤 방조 혐의도 인정이 돼서 결국 리도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이지만 그렇지만 이미 에드워드는 형을 받았던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